옛날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20살 때 내가 찍혀있는 사진이었다. 다른 잡동사니들과 뒤섞여 서랍 깊은 곳에 처박혀 있다가 15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빛을 보게 된 물건이었다. 순수하고 앳된 그 모습을 보자 그리운 마음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왔다. 20살. 한창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시기였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기에 내 미래는 밝을 거라 확신하던 그때였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 속 내 모습을 보며 화를 내듯 물었다. 행복하냐고. 그래, 나야 뭣도 모르고 행복하겠지. 하지만 지금 난 처절할 정도로 비참하다. 입 밖으로 나쁜 소리를 내뱉자마자 감정이 터져 나오듯 언성이 높아졌다. 너 그따위로 해실거리는 것도 오래 안 가. 현실은 네 생각처럼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 이 병신아. 그것도 모르면서 뭐가 그리 좋다고 쳐웃고 있어? 한껏 열반을 토하고는 마음을 좀 가라앉힌 뒤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고 조금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답답하고 열받아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 나처럼 안 살려면 새겨 듣고 똑바로 하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머릿속에서부터 정리가 되지 않아 일단은 상투적인 이야기부터 꺼내기로 했다. 대학 생활할 때 친구들 많이 만나. 괜히 쿨한 척 혼자 다니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해. 노는 게 좋아도 공부해놓으면 나중에 다 돌아오니까. 군대는 빨리 가고 휴학 길게 끌지 마. 시간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힘들어지니까. 또 술도 작작 먹고. 되는 대로 늘어놓고 보니 꼰대 같은 이야기들 뿐이었다.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고개를 젓고는 진짜 하고픈 이야기를 시작했다. 2년쯤 뒤에 친구 주선으로 소개팅 자리 하나 들어올 거야. 거긴 그냥 나가지 마. 혹시라도 해야겠으면 애프터를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냥 걔한테 빠져서 마음 주지 말란 얘기야. 그게 내 불행 시발점이니까. 굳이 만나야겠으면 오래 끌지 마. 가능하면 빨리 헤어져. 3년 안에는 무조건 헤어져야 돼. 은지, 병원 가기 전에. 병 걸리기 전에 헤어져. 또 절대 결혼은 꿈도 꾸지 마. 아니, 하다못해 그냥 이혼이라도 해. 쓰레기 소리 들어도 차라리 그게 훨씬 더 편할 테니까. 격해지는 감정에 말을 멈추고는 한동안 심호흡을 한 뒤 어렵사리 말을 이었다. 못 헤어지고 결혼하면 5년 동안 병수발 들게 될 거야. 아프고 괴로워하는 거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돼.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하고 만번쯤 생각하고 제발 기적처럼 나왔으면 하고 100만 번쯤 생각하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인생 전부 다 쏟아부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그게.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전부 가져다 바쳐봐야 은지 결국엔 죽어. 슬픔보다는 분노가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악물어야 했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은지가 죽을 때쯤 되니까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긴 시간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다 해놓고
뒤늦게 후회한단 말이야. 은지 죽는다는 생각이 날 때마다 머리를 쪼개서 뇌를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정작 한 번 후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미칠 것 같았어. 엄청 사랑하고 소중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미워지더라. 은지 장례식에서 한바탕 눈물 쏟고 나니까 오히려 개운해질 정도로. 그렇다고 은지 죽고 나서 편해졌냐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야. 일도 그만두고 병원비 내느라 빚도 졌지. 주변 사람 다 떠나가고 정신은 피폐해져서 이제 사회생활도 못해. 은지는 죽었는데 난 벗어나지 못한다고. 알아들어?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머릿속에서 완전하게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봐. 지금 내 꼴을 봐. 사람도 다 떠나고 단칸방으로 쫓겨나서 아무런 악도 없이 간신히 먹고 살아. 아니지. 이건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연명하는 거야. 이런 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래야 네가 살아. 토해내도 뱉어냈지만 역시나 남는 건 지독한 자기 혐오감 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이 말이 과거의 자신에게 전해진다 해도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너무도 뻔했다. 그래,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겠지. 뻔해. 다시 은지 사랑하고 다시 그 거지 같은 짓거리를 자진해서 하겠지. 착한 척, 멋진 척 해봐야 나중에는 분명 후회할 테니 두고 봐. 마지막에 가서는 언제 죽나 손가락으로 꼽을 거야. 은지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겉으로야 오열했는데 속으로는 환호성이 나오더라. 추잡하지? 그래, 내 인생이 그따위였다고. 말을 뱉어낼수록 혐오감이 심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난 사진을 집어들어 한참 동안 쏘아붙였다. 무엇보다 화나는 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은지는 날 미워한단 거야. 사진을 내려놓고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어 방 한켠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곳엔 야윈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은지의 형체가 서 있었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넌 죽었잖아. 난 할 만큼 다 했었다. 내 인생 전부를 다 바쳤었다. 과거도 바쳤고 미래도 바쳤고 전부 다 바쳤다. 그런데 왜 그래? 마지막에 내 마음이 떠났다고? 제발 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네 상태 악화될 때마다 내심 좋아해서? 그걸 원망하고 싶은 거야? 내가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 그냥 나도 좀 살고 싶은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은지는 대답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지만 지금은 그저 무서운 존재일 뿐이다.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은지의 모습을 지울 순 없었다. 환영인지 귀신인지 아님 그 비슷한 무엇인가인지는 모르지만 저게 내 정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다. 그리 오래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금 옛날 사진 속 나를 향해 중얼거렸다.
후회할 짓 하지 마. 어? 야, 후회할 짓 하지 마. 차분히 사진을 정리해 상자에 담는 동안 은지는 여전히 섬뜩한 모습으로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건 분명 내가 아니었다. 거울 속 나에게 이질감을 느낀 건 정확히 3일 전부터였다. 매일 아침마다 샤워를 하던 나에게 있어 이런 느낌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샤워를 할 때마다 어디선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 느낌을 따라 시선을 돌리다 보면 어느새 내 시선은 거울로 향했고 거울 속에 나와 지금의 나는 눈이 마주친다. 거울 속 씻고 있는 내 눈을 바라보면 눈이 마주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느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대가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샤워기를 붙잡고 있는 손이 미사에게 떨려왔다. 공포였다. 나는 거울 속의 내가 내 자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건 분명 내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3일 뒤, 난 지금 샤워기를 잡은 손을 놓치고 말았다. 지난 날과 같이 난 샤워를 하며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고 녀석 또한 날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머리를 감기 위해 샤워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를 머리로 향하려는 그 순간이었다. 물줄기는 머리를 타고 흘러 내 시야를 완전히 가리려던 그 순간 거울 속 그것의 표정이 변했다. 머리에서 흐르는 물줄기처럼 그것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순간 온몸이 굳어버린 듯 했다. 물줄기가 머리를 타고 흘러내려 내 두 눈을 완전히 가렸던 그 짧은 찰나, 나는 내 시야를 가려주는 물줄기가 고맙게도 느껴졌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었다. 내가 앞을 보지 않고 있는 지금, 그것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랐다. 재빨리 샤워기를 치우고 물을 털어냈다. 눈에 물이 들어갔는지 조금은 따가웠지만 그딴 것을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눈을 부릅뜨며 거울 속의 그것을 바라봤다. 그리고 내가 본 건 충격 그 자체였다. 거울 속의 나는 지금 나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 아니, 이미 눈물을 흘린 것 자체가 나와 다른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3일 동안 이런 일은 없었다. 그리고 녀석은 글씨가 적혀있는 달력을 들고 있었다. 그 달력은 내 방문에 걸려있는 하얀색의 달력이었고 달력의 뒷면,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하얀색 페이지에 녀석이 쓴 것처럼 보이는 검은색의 글씨가 보였다. 그리고 검은색 글씨를 머릿속으로 인식한 순간 조금은 다행이라 생각했다. 만약 이 글씨가 빨간색이었거나 했다면 난 금방이라도 기절했을지도 모른다. 난 조심스럽게 그 글씨를 읽어나갔다. 아니, 읽을 필요도 없었다.
적혀있는 글자는 단 3글자. 도망가 였다. 내용 자체도 충격이었다. 하지만 나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건 녀석의 글씨체였다. 그 글씨체는 내 글씨체와 완전히 똑같았다. 내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그것이 정말 나였단 말인가? 머리를 부여잡고 그것이, 아니, 거울 속 내가 들고 있던 달력을 보고 있던 내 눈에 이상한 게 비쳤다. 이번엔 녀석이 들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바로 거울 속 녀석의 뒤에 비친 또 다른 그것. 우리 집 거울엔 집의 현관이 바로 보인다. 세면대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면 거울의 오른쪽에는 화장실의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현관문이 비추는데, 지금 녀석의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현관문의 문이 스르르 열린 것이다. 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거울 속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울 속 우리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남자의 왼손에는 회를 뜰 때나 필요할 법한 회칼이 들려 있었다. 아니, 거울로 비춰졌으니까 오른손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난 재빨리 정신을 차렸다. 지금 저게 거울 속이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엄청난 공포가 내 온몸을 휘감았다.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웠지만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재빠르게 화장실 밖으로 머리를 내밀곤 우리 집의 현관을 바라보았다. 안도의 한숨을 작게 내쉬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의 상황이 궁금해졌다. 고개를 돌리자 거울 속의 그것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다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녀석의 표정은 삽시간에 굳어졌다. 그리곤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달력을 들며 손가락으로 자신이 쓴 글씨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뒤에 서 있는 남자는 조금씩 녀석과 가까워졌다. 입맛을 다시며 다가오는 그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자 나 또한 소름이 돋는 듯했다. 이제 녀석과 남자의 거리가 얼마 남질 않았다. 몇 걸음만 더 걷는다면 남자는 화장실에 들어올 것만 같았다. 마치 비디오가 재생, 일시정지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다가오는 그 모습은 미치게 소름 끼쳤다. 지금까지는 녀석이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사라졌다. 녀석은 아마 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난 재빨리 화장실에서 뛰쳐나왔고 내 방으로 향했다. 책상 서랍을 뒤져서 나온 검정색의 유성 매직을 들고 재빨리 쓸만한 종이를 찾았다. 고개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도 마땅한 종이가 보이지 않자 방문에 걸려있는 달력을 뜯어내서 화장실로 뛰어오며 글씨를 적었다.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온 나는 거울을 향해 내가 들고 있는 달력을 꺼내들었다. 내 달력에 적혀있는 글자는 다름 아닌 도망가, 이 3글자였다. 내가 쓴 달력을 바라본 녀석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 손에 들려있던 달력을 놓쳤다.
자신 앞에 놓여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등 뒤를 봤기 때문인가? 도망치기엔 너무 늦을 만큼 남자는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거울 속 내가 뒤돌아보는 그 순간 남자는 손에 들려있는 커다란 회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거울 속에 내가 살해당하는 현장을 그대로 목격했다. 그것도 바로 앞에서. 중간에 끼어있는 거울이라는 경계만 없었다면 불과 몇 걸음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다. 순간 벙쪄있던 머릿속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난 연신 토악질을 해댈 수밖에 없었다. 목구멍이 쓰라려왔다. 거울 속 자신이 살해당하는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 이 세상에 나 말고 또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 사람도 이런 기분을 겪었을까? 온갖 잡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들어왔지만 떨쳐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것은 사라져버렸다. 고개를 숙이고 토악질을 해대던 내 그림자만이 어둡게 비추던 땅이 나 이외에 내가 아닌 또 다른 그림자를 비쳤기 때문이다. 심장이 멈춰버릴 듯한 공포에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곳엔 그 녀석이 서 있었다. 거울 속 나를 무참히 살해하던 그 남자. 남자는 고개를 치켜들고 자신을 바라봤다. 그리곤 날 한 번 보곤 씩 웃더니 오른손에 들려있는 회칼을 자신의 위로 높이 들어올렸다. 불과 몇 초 만에 내게 떨어질 저 회칼을 바라본 나는 역시 오른손에 들고 있었구나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는 칼날이 다가와서 내 시야를 가리려는 그 찰나의 순간 난 재빨리 주변을 훑었다. 그러자 내가 들고 있던 달력에 도망가 라는 글자를 바라보았다. 깨달았다. 거울 속의 저 녀석은 바로 나였다. 그것도 현재의 나. 자신과 똑같은 달력에 똑같은 글씨체로 쓰여진 도망가 라는 글자를 들고 있는 날 바라본 녀석도 마지막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날카로운 무언가가 내 머리통을 찢고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왔다. 제각각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은 메이와 내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얘기를 해주곤 한다. 아마 우리를 본다면 잡지에 나오는 스타 커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메이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케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메이에게 있었다. 메이에게는 사람을 잘 다루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증명할 수도 있다. 발에 채일 듯 많은 연애 관계처럼 우리 사이도 예상치 못하게 시작되었는데 바에서 메이가 내 옷에 음료를 흘리면서부터였다. 몇 번 사과가 오가는 중 우린 서로 치근댔고 사과의 의미로 메이는 내게 술 한 잔을 샀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마음이 통했다. 그날 메이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다음 날도
메이를 계속 원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저 원나잇으로 즐길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린 그 주에 몇 번 더 데이트를 즐겼고 만날 때마다 더욱 서로에게 깊이 빠졌다.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우린 사귀게 되었다. 누군가는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메이를 만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땐 메이와의 관계가 좀 삐걱거렸다. 직업상 여러 곳을 다녀야 돼서 그런 것이었는데 메이는 내가 떠날 때마다 너무나 귀엽게 매달리고는 매 2시간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러 전화를 했다. 심지어 편지까지 주고받기도 했었다. 진부하긴 하지만 귀엽기 때문에 싫지 않았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내가 했던 일은 보수가 좋았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긴 했지만 그때는 예쁜 여자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지라 메이랑 사귄 지 6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 메이와 같이 살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도 메이가 우리 집에 처음 왔던 날이 기억난다. 메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다시 꾸미기 시작했었다. 내가 벽에 붙였던 건 다 떼어내고는 자신이 가져온 것들을 붙였다. 아주 재밌는 광경이었다. 나중에 사귄 지 1년 정도 되자 우리 관계는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우리 꼬마 숙녀의 가족을 만날 때가 온 것이다. 우린 반대쪽 끝자락에 있는 메이의 고향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메이는 어머니, 이모, 할머니, 그리고 자매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또한 친절한 분들이셨다. 모두들 내가 불편해할까 나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것 같았다. 난 주변에 사는 남자는 없냐고 물었는데 다들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다. 아마 바보 같은 질문이라 그랬던 것 같다. 좀처럼 좋은 남자를 데려오질 않더니 이번에 성공했구나. 메이? 메이의 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게 떠오른다. 메이는 하루 종일 활짝 웃으면서 내가 축제에서 받은 우승 상품이라도 되는 양 내 팔을 꽉 잡고 있었다. 메이의 가족과 보낸 시간은 아주 즐거웠다. 모닥불 주위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메이의 가족은 다 알고 있던 이상한 노래도 부르고 우릴 위해 준비한 음식을 먹고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재미있었던 일들을 하기도 했다. 그땐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내 피를 조금 가져간 것에 화도 나지 않았다. 내 피가 요리하는 데 필요하다나? 뭐 편견을 갖지 않았다. 좋은 시간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일도 언젠가는 끝이 나는 법이다. 여행이 즐겁긴 했지만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뭔가 무뎌진 것 같았다.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는데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며칠 뒤 난 메이와 헤어졌다. 메이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저 내가 초조해 하는 것이라며 진정하고 자신과 술 한잔 하자고 계속 얘기했다. 하지만 난 가여운 내 애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다. 와신 상담을 한 것인지 메이는 10개월이 지나고 내가 샤론이라는 여자와 사귀고 있을 때 다시 나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나와 있었던 일들을 뒤로한 채 생활하는 게 힘들다며 어디 앉아서 얘기하고 마무리 짓자고 했다. 안 될 것도 없겠다 싶어 우린 작은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리고 메이는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있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시켜놓고는 날 기다리고 있었다. 헌데 난 뭔가에 홀렸던 것인지 커피를 다 마시고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녀를 가져야겠다는 욕망이 끌었다.
그리고 우린 차에서 황홀한 시간을 가졌고 메이는 나에게 키스를 하며 나를 되찾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의 은총을 받기라도 한 듯 메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 메이는 내게 샤론을 정말 사랑한 것이냐 물어봤고 난 절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메이는 자신이 샤론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메이는 질투가 많긴 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그날 늦은 저녁 시간에 우린 샤론의 집으로 갔다. 메이는 자고 있는 샤론의 귀에 몇 마디 속삭였다. 헌데 이게 무슨 일인가? 샤론의 몸이 갑작스레 불타올랐다. 샤론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러댔다. 메이와 난 그 자리에서 바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샤론과 샤론의 집은 새벽이 되자 연기와 잔해밖에 남지 않았다. 내 생에 가장 쉬운 이별이었다. 내가 메이에겐 사람을 다루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다. 세뇌를 당한 듯 그날 밤 나는 다시 예전 아파트로 돌아왔다.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다. 우린 항상 메이의 취미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메이가 가장 좋아하는 영상을 보고 메이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 가곤 했다. 게다가 메이는 날 정말 사랑했다. 샤론은 그런 적이 없었다. 어떻게 메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거지? 메이가 마련한 방에 들어서며 생각했다. 빗장에 걸린 문이 달린 방이었다. 그리고 그 방 벽에는 우리가 같이 찍은 사진들이 아름답게 걸려 있었다. 우리를 위한 재단이 만들어져 있었고 촛불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메이가 문을 닫고 내가 잘 때까지 나를 빗장 사이로 쳐다보자 비로소 집에 온 것 같았다. 요즘 처음 메이를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감정적이게 된다. 메이에게 보낼 편지에 썼던 첫 글자를 생각하면 말이다. 모든 문단의 단어들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이 글은 내가 오랜만에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쓰는 첫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사랑에 대해서 적어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나 곧 태어날 아기도 있으니까. 아마 우린 평생 함께 할 것 같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처음 메이와 헤어졌을 때 느꼈던 이상한 기분이 다시 엄습해 오는 것 같다는 것이다. 내가 메이에게 그 느낌에 대해 말하자 메이는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요리하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 앞으로 영원히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내게 말했다. 난 정말 복받은 남자다. 그래서 모두와 이 일을 공유하기 위해 글을 쓴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읽어야 할 것이다. 누가 아는가? 우리처럼 완벽한 커플이 되는 방법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제가 끈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은 메이와 내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발에 채일 듯 많은 연어 관계처럼 우리 사이도 예상치 못하게 시작되었는데 누군가는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메이를 만나고 얼마 안 되었어.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내가 했던 일은 보수가 좋았었다. 나중에 사귄 지 1년 정도 되자 우리 관계는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좀처럼 좋은 남자를 데려오질 않더니 이번에 성공했구나.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언젠가는 끝이라는 거고. 와신 상담을 한 것인지 메이는 11개월이 지났고 내가 샤론이라는 여자와 사귀었다.
주의 연총을 받기라도 한 듯 메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세뇌를 당한 듯 그날 밤 나는 다시 예전으로 요즘 처음 메이를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감정적이게 된다.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누구나 어렸을 적 장난이란 걸 한 번쯤 쳐본 적 있을 것이다. 그건 말 그대로 장난이다. 재밌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했었던 것 같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심심하던 날이었다. 난 약국에서 파는 주사기를 샀다. 그리고 집 앞 개울가에서 올챙이를 잡았다. 난 올챙이의 고통 따윈 안중에도 없이 약국에서 산 주사기로 닥치는 대로 빨아댔다. 내가 빨아들이는 주사기에 올챙이는 몸이 으스러지고 안에 있는 내장이 다 튀어나오는데도 당시에 어렸던 나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당연히 그런 장난에 개구리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번엔 주사기를 불어서 개구리를 커다랗게 부풀려봤다. 근데 만화에서 본 것처럼 크게 부풀진 않았다. 그냥 살짝 부풀었다가 금방 꺼지는 정도? 지금 생각하면 아주 끔찍했다. 하루는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들을 사다가 친구들과 모여서 놀고 있었다. 한 마리에 500원이라 돈이 별로 없었던 우리는 4명이 모은 돈으로 겨우 2마리만 살 수 있었다. 그래놓고 그 귀한 병아리 한 마리를 물을 먹인다는 이유로 수도꼭지에 입을 처박았다가 결국 병아리 한 마리가 죽고 말았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가 남았을 때 난 아주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병아리한테 낙하산을 다는 것. 때마침 문구사 앞에 파는 뽑기에 낙하산 장난감이 있어서 우린 그 장난감을 뽑아 낙하산에 매달린 장난감 인형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병아리를 달았다. 그리고 아파트 옥상으로 향했다. 내가 하나 둘 셋을 세었고 낙하산에 매달린 병아리를 옥상에서 던져보았다. 그리고 우리 넷은 옥상 난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병아리가 추락하는 걸 바라봤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장난감 낙하산은 병아리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땅으로 떨어졌다. 그때 기억으로 대충 높이가 15층? 우린 서둘러 병아리가 떨어진 곳으로 달려가 보았다. 병아린 미동조차 없었다. 그 광경에 흥미를 잃었던 우리는 옥상에 다시 올라가서는 그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사용으로 사용했던 벽돌이 눈에 띄었다. 우린 그 벽돌로 땅에 그림을 그리면서 막 놀았다. 하지만 그 놀이 역시 우린 빨리 흥미를 잃었었다.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난 친구들 몰래 벽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15층 아래로 그 벽돌을 던져보았다. 지금 생각하면 난 정말 미친놈이었다. 근데 다행히도 벽돌은 그냥 땅에 떨어졌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다. 그리고는 아래를 확인하지 않고서 다시 벽돌을 던졌다.
순간에 친구들은 이런 내 모습에 살짝 멍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렇게 한참 웃고 떠드는데 누군가 옥상에 올라왔다. 난 누구지? 하고 보는데 어떤 아저씨인지 학생인지가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어떤 새끼가 돌 던졌냐? 그 아저씨 손엔 조금 전 내가 던진 벽돌이 쥐어져 있었다. 시멘트로 만든 회색 벽돌이 반으로 깨져 있는 게 난 그제서야 그 위력을 알 수 있었다. 반성? 아니, 그냥 큰일 났다. 이 정도였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추절추절 뭐라 말하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대충 내용은 이랬다. 벽돌이 자신의 뒤로 떨어져서 놀랐다는 것. 지금에서야 생각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 아저씨였다면 애들이고 뭐고 그냥 내가 만약 조준을 잘못했다면 아저씨는 이유도 모른 채 죽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아님 평생 병실에서 살게 되거나. 난 정말 미친놈이었다. 이러니까 애들이 무서운 거다. 앞뒤 전후 안 따지니까. 그 시절 내가 생각했던 걸 떠올리다 보면 지금 초딩들이 왜 개념이 없는지 공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런 걸 용서하고 그러진 않는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 지금의 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며칠 전에 우리 동네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다. 살인사건이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강도살인. 집을 털려고 온 도둑이 집주인과 대치하다가 그만 칼로 찔러서 집주인이 사망한 사건이었다. 난 영화랑 현실은 분명 다르다고 생각한다. 근데 왜 제목이 숨바꼭질 맞나? 그 영화를 혹시 아는가? 거기서 아파트 대문 옆으로 자기들끼리만 아는 표식 같은 걸 써놓고 범죄에 이용하는 그런 거 말이다. 예를 들어 한 명이 살고 있으면 짝대기 1개, 둘이 살고 있으면 짝대기 2, 셋이 살고 있으면 짝대기 3. 이미 한 번 털었으면 가로로 짝대기 1개 추가. 뭐 이런 거.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실제로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었다. 무튼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이 사건도 이것과 연관성이 있었다. 근데 너무 노골적이었다. 대문에 표식을 써놓긴 했는데 그 표식이 어떤 식으로 쓰여져 있었냐면 한 명이 살고 있으면 한 명, 두 명이 살고 있으면 두 명, 세 명이 살고 있으면 세 명, 모르면 모름, 털었던 적이 있으면 털음. 이런 식으로 말이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가? 근데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줄곧 봐오던 표식이었다. 헌데 마을 사람들은 참 웃기게도 아무런 말들이 없었다. 마치 자기 일이 아닌 듯 마냥 언제 자기 집이 털릴지 모르는데도 말이다. 사람들이 나태한 건지. 하지만 우리 집 대문은 항상 깨끗했다. 왜냐면 누군가 대문에 써놓을 때마다 그때그때 내가 지워댔으니까 말이다. 고마운 건지 멍청한 건지 기왕 표식을 남길 거면 볼펜으로 해야지. 그놈은 항상 연필로 표식을 남겼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사건은 붙여진 지 알았다. 경찰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역시 그 사건을 금방 잊게 되었다. 그렇게 서서히 기억에서 사라져갈 쯤 작년 10월인가? 여름 막바지? 초가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날 엄청 더울 때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방충망만 쳐놨다가 결국 사단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때가 저녁 8시였나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좀 환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 당시 비명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있었다. 비명소리를 어떻게 들었냐고? 당연히 우리 집도 문 열어놓고 방충망을 쳐놨으니까 들을 수 있었다. 도둑이니 뭐 사람 살려니 으악거리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번엔 죽지 않았지만 거의 뭐 죽다시피 했었다. 또 똑같이 칼에 맞았다. 경찰에도 들이닥치고 조사하고 뭐 아유 진짜. 그리고 밤늦게 부모님이 퇴근해 그 사실을 아셨는지 문단속 똑바로 하라고 나한테 신신당부하셨다. 그렇게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로 결국 아파트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됐다. 그 사단이 일어나고서야 말이다. 그리고 어떤 놈 하나가 잡혔다. 그 놈은 대문에 낙서하던 놈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징역살이까지 살게 됐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었고 범죄자들을 도왔었다. 그게 원해서였던 아니었던 범죄자들은 그 표식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거니까. 뭐 뒷이야기는 모르겠다. 여기 아파트는 가족 단위 동이 따로 있고 원룸형 동이 따로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유독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로 사람들이 좀 각박해졌다고 해야 할까? 평소에 마주치면 눈인사 정도 나누고 그랬는데 이젠 뭐 그냥 남이다. 완전 생판 모르는 낱말이다. 섭섭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왠지 그냥 씁쓸했다. 어찌 보면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건 다 우리들 잘못일 테니까 말이다. 근데 그 CCTV라는 거 이거 되돌려보고 그런 용도는 맞는데 사실 경비업체에서 되돌려보거나 그러진 않았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이지 사설 경찰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 CCTV는 그냥 장식용에 불과했다. 다만 범죄자들한테 경각심 정도만 줄 뿐이었지. 뭐 전단지 붙이는 사람부터 여전했다. 검열, 단속, 솔직히 안 되잖아. 여기가 무슨 사원증 내고 다니는 회사도 아닌데 그걸 다 어떻게 찾겠는가. 근데 걔 벌은 난 못 준다는 말이 있듯 나도 이런 장난을 쳐본 적 있다. 심지어 저 살인사건 있고 나서 바로 다음날 말이다. 괜히 옆집에 장난삼아 5명 이렇게 썼다가 지우기도 하고 난 여전히 커서도 살 떨리는 그런 장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그만해야지 라며 마음속으로 다짐하고는 이제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 3년? 알바를 끝내고 오는데 말이야. 언 놈인지 모를 꼬마 놈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장난질을 치고 있더라. 그때 알았어. 무심한 경각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이야.
귀찮고 신경 쓰기 싫고 처벌하기 싫고 복잡하고 하니까 무시하는 그런 거 말이야. 그런데 우리 집 때문에 낙서를 하던 꼬맹이를 나 역시 그저 그런 말로 타이르고 그냥 보내버렸어. 괜히 애 잡는다고 애 부모가 와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말이야. 근데 대문에 그렇게 쓰여있더라? 4명? 어떻게 4명인 걸 안 거지? 난 꼬마가 떠난 자리에 꼬마가 써놓은 장난을 손으로 박박 문지르기 시작했어. 어쩌면 내가 꼬맹이 시절 때 나를 혼내러 왔던 그 아저씨도 같은 마음이었을까? 장난은 그저 장난이니까 하고 말이야. 야, 여기 경치 죽이는데. 거봐, 이 자식아. 나만 믿으라고 했지?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갖고 있는 나와 친구인 민섭은 여름 피서지를 바다로 정했다. 바다는 우리의 취미 생활을 위한 여행지였다. 한 곳에 자리 잡고 장비를 펼쳐 놓으며 하나둘씩 착용했다. 머리 위로 울리는 갈매기 울음소리와 잔잔한 바닷물 코끝에 맴도는 바다 내음까지 이미 마음이 두둥실 떠서는 바다를 느끼고 싶었다. 바다에 온몸을 던질 채비가 끝날 무렵 멀리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며 달려왔다. 뭐야? 우리 부르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연신 손을 흔들며 불이 나게 달려왔다. 자네들 여기서 뭐하는 건가? 네? 혹시 바다로 들어갈 생각은 아니겠지? 왜 아니겠는가? 이미 장비를 착용한 걸 보면 몰라서 묻는 건 아닐 텐데. 아니요, 바다에 들어가려고요. 미안하네만 지금 경찰이 올 거라서 아마 바다에 들어가긴 무리일 거야. 네? 그게 무슨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 뜬금없이 경찰이 왜 오는지, 바다는 또 왜 못 들어간다는 건지. 갸우뚱거리는 나와 달리 민섭이의 표정은 점차 경직되어 갔다. 민섭은 결론을 내렸는지 손을 탁 치고는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를 확인하려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혹시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뿐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민섭의 끈질긴 눈초리 때문이었는지 처음 우리에게 바다로 못 들어가게 했던 노인이 입을 뗐다. 바다에 빠졌다고 하기보다는 어제 여행객 2명이 왔었는데 오늘 안 보여서 말일세.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곳은 그렇게 크고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수소문 끝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제 2명의 여행객이 왔나 보다. 헌데 오늘 보이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생각보다 별일이 아닌데 아마 도시와 거리가 멀고 사람들과 왕래가 많이 없는 만큼 순수한 분들이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다. 그 여행객들은 이미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건 확실히 아니라네. 어째서죠?
우리 동네는 너무 작아서 딱히 민박집 이런 게 없는데 그 두 명은 오늘까지 우리 집에서 머물기로 했었네. 짐들이 그대로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네. 그러니 경찰에 신고한 게 아닌가. 그리곤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장소가 여기고 해서 말일세. 무슨 변을 당한 걸까? 생각이 깊어지는 찰나 민섭이는 순식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 뭐야? 야, 왜 그래? 민섭의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했다. 야,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민섭은 그런 나를 보고 씩 웃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소리쳤다. 혹시 바다에 빠졌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내가 확인해 보려고. 처음으로 내 친구 민섭이가 미친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혹시라도 그 두 명이 바다에 빠졌다면 바닷속에서 고스란히 시체에 마주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내 생각은 안중에도 없듯 민섭은 또 한 번 소리를 질렀다. 아저씨,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바다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놈은 미친놈이 확실하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민섭은 바닷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 놀러와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우선 우리와 얘기하던 사람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기 위해 몸을 틀었다. 아, 죄송해요. 제 친구가 워낙 좀 단순무식해요. 예. 이해를... 그때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모여있던 사람들 중 몇몇 사람들은 손톱을 물어뜯거나 눈을 굴리거나 식은땀을 내며 매우 불안해 보이는 상태였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리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민섭이 올라올 때까지 게임하면서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다. 사람들은 나와 멀찍이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무언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게임을 얼마나 했을까? 시간이 제법 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 돌아보니 사람들도 대부분 돌아갔는지 우리에게 말을 걸었던 노인과 언제 왔는지 모를 경찰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 에어탱크 시간이 다 되어가니 민섭도 슬슬 나와야 할 터인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다. 뭐지? 지금쯤이면 올라와야 되는데. 무언가 이유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난 사람들과 얘기하는 경찰에게 다짜고짜 달려갔다. 경찰 아저씨, 저기 이상해요. 예? 뭐가? 아니, 뭐지? 그 산소가 이제 떨어질 때가 됐는데 작은 거라서 그게... 그런데 좀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나와야 될 친구가 바다에서 안 나온다고요. 경찰은 내 다급함을 알아차린 것인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남아있던 사람들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멍하니 경찰만 쳐다보았다. 지금 해양경찰대가 출동했으니 곧 도착할 겁니다. 진정하세요. 언제요? 얼마나 걸려요? 아니다. 제가 들어가 볼게요. 해양경찰대니 뭐니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혹시라도 그 시간에 민섭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바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물속에 들어갈 나를 경찰들이 극구 만류했기 때문에.
10분 안에 해경이 오지 않으면 이 경찰들을 제치고 바다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바로 도착했다. 해양경찰은 바로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곤 하지만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불안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극대화되었다. 제대로 찾고 있는 거긴 한 걸까?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무슨 일이에요? 바닷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속으로 민섭의 무사함을 간절히 빌었지만 한편으론 잘못되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때 경찰들은 민섭이라 생각되는 형체에 무언가를 인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민섭이가 바다 위로 올라왔을 때 난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인양되어 올라오는 민섭의 다리를 손으로 꼭 붙잡고 있는 부러터진 두 시체. 그것이 내 마지막 기억의 장면이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더욱더 나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민섭의 몸에 붙어있던 시체는 이미 죽은 지 18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그들의 금품을 노리고 일부러 바다에 빠뜨렸다는 것. 그 몇몇은 아마 그때 본 불안해하던 사람들일 것이다. 아니, 확실하다. 하지만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있다. 죽은 지 18시간이나 지난 시체들이 어떻게 민섭의 다리를 붙잡고 있을 수가 있었는지. 혹시 그들의 원혼이 민섭이를 유인해 죽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은 자신들이 죽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민섭의 다리를 붙잡은 것인지.